네, 시청자 여러분,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전세기가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를 출발해서 우한으로 가서 우한에 있는 교민 일부를 먼저 태우고 오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정부가 오늘 내일 각각 2대씩 해서 총 4대를 보낼 예정이었는데 일단 오늘 밤에 한 대를 먼저 보내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중국 측에서 이 허가를 해주는데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자세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네, 지금 공보 준칙이 관련 준칙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포토라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임 전 실장이 자진해서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는데, 자, 이번 사건은 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획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여러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예,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사흘째 4명을 유지했습니다. 다행인데요. 다만 발병국이죠.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 또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세기를 보내 교민들을 데려올 예정인데 교민들의 임시 생활시설 결정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혜원 반장의 발제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오늘 중국이 발표한 중국 내 확진자는 7,711명이고 또 사망자는 170명입니다. 전날보다 각각 1,737명과 38명이 늘었고요. 증가폭도 더 커졌습니다. 이 속도가 이어진다면 이번 주말께에는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일하게 청정 지역으로 분류된 티베트마저 뚫리면서 전국 31개 성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초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2차 감염과 또 무증상 감염입니다. 중국에 체류한 적이 없는 확진자가 일본, 독일, 대만, 베트남 등등 세계 곳곳에서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무증상, 그러니까 잠복기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면 현재 중국 여행력과 또 발열, 호흡기 증상의 유무로 의심 환자를 선별하는 방역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WHO도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다 일축했습니다. What we've learned so far, what the scientists or the medical staff also on the ground learned, that the incubation period you're referring to is can be anything between 1 and 14 days. That's what the experience so far shows. And yes, that means people can transmit the virus within this time. 발언 내용이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리 시각 오늘 밤 9시 반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긴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상사태 단계는 아니라고 봤었는데 사람 간의 감염, 즉 2차 감염이 잇따르자 추가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손 소독제로 손을 씻고 정부 서울청사 회의장에 입장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면서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고 빠르게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방역 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 우한에서 내려올 우리 교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과 방역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귀국하는 우리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진천에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는 오늘 낮부터 보내기로 했던 전 세계 일정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오늘 새벽에 긴급 공지를 통해서 오전 집결 계획 취소했는데요. 중국의 허가 지연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송환까지 한 미국 또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중국이 외국인들이 대낮에 대거 빠져나가는 모습에 부담을 느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틀간 4편을 통해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한 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그 한 대가 우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중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의 또 일본의 다수 임시 항공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대 허가를 내주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는다 하는 방침으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세기와 관련해서요. 중국과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대 700명 송환 계획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어제 하루 동안만 해도 유증상자도 태운다. 아니다. 무증상자만 태우기로 방침이 바뀌었다. 혼선이 빚어졌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격리 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재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 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었습니다.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입니다. 자, 당초에는 천안 내 2곳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주민 반발에 선회했고 새로 낙점한 곳이 아산과 진천입니다. 물론 이 격리시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말에도 신뢰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강하게 반대해서 결과가 바뀌었는데 그럼 우리는 반대 안 하겠느냐, 우리가 소위 호구냐 하는 반응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버리고 충북 도민들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자, 보신 것처럼 아산과 진천 지역 주민들 이렇게 길을 막고 밤샘 농성에도 나섰습니다. 어젯밤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진천을 찾았는데요. 걱정이 기후로 그치게 하겠다, 안심시키려 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같이 있자니까요. 같이 있게 가면 안 돼. 같이 있게. 차장님이 같이 있어야지. 같이 있어야지. 차장님 같이 계셔야지 여기서. 죽을 것이냐고요!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자, 지역 이기주의는 물론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철저한 관리를 자신했다면 기준에 따라 결정한 원안, 원칙을 고수하는 게 더 적절한 판단 아니었을까요? 이번 사태로 천안과 아산, 진천 주민 모두가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반대로 결정을 바꾼 전례를 만든 것 자체로 더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아직도 꼭 마스크 써야 되냐, 하나로 한 이틀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또 감염이 걱정된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요. 예방은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상 속의 예방법 짧게 준비했습니다. 감염병, 위생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외출할 땐 반드시 마스크 쓰기. 실내로 들어올 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닦아요. 손 씻을 때 1, 2, 3초 안 돼요. 비누를 묻혀서 충분히 구석구석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해요.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하면 바이러스가 절대 안 돼요. 팔꿈치로 막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 쓴 마스크 내일도 안 돼요. 하루에 하나 새 마스크를 써야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정치보회의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퇴근길도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교민시설 빈틈없이 관리, 과도한 불안, 공포 맞서야 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오늘 중국이 발표한 중국 내 확진자는 7,700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170명인데요. 증가폭이 계속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사흘째 4명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오늘 오전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 총 244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이 알려진 대로 기존 4명이 확진이고요. 199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41명은 검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한 387명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단검사 확대 보급을 위한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질본은 검사 소요 시간을 현재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의 검증 절차를 완료해서 31일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2월 초 주요 민간 의료기관까지 신속 검사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식약처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2차 감염자, 중국 내에서는 물론 2차 감염자가 현재 많고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중국 우한 지역 인근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그 나라에 와서 추가로 또 감염이 되는지, 이게 2차 감염인데 지금 일본, 독일, 대만에서는 2차 감염자가 나왔네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증상이 없는데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환자, 이것도 확인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네, 지금 일본 정부가 첫 번째 전 세계 편으로 우한에서 귀국한 일본인 한 206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3명이 확진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3명 중에 2명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없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열도 없고 기침도 안 했는데 사실은 전파를 할 수 있는 감염자였다, 이런 얘기군요. 네, 확진자로 판명이 된 건데, 그러니까 3명 중에서 1명, 그러니까 50대 남성은 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2명,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은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무증상 감염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네, 독일인데요. 총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역시 모두가 2차 감염입니다.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독일로 출장을 온 중국인 여성 동료와 함께 일한 게 원인이 됐는데, 이 여성 동료 중국에 있을 때 우한에서 온 부모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 독일에 왔을 때만 해도 증상이 없었지만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증상기에 잠복기에 독일에 체류하면서 병을 옮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 국내의 안전이 일단은 중요할 텐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오늘 있었는데 전문가도 좀 나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네,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 대한예방학회 메르스 위원장을 맡았던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가 나왔는데요.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무증상 감염은 있다, 하지만 전파력이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라고 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돼서 전 세계 아무도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는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도 했습니다. 어제도 신반장이 잠깐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산 속도는 사스보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지만,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볼 때 이 감염자 중 사망하는 이른바 치명률은 좀 낮은 상황이 아닙니까? 네, 이 김호란 교수는요, 지금 100 몇십 명이 사망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중증자가 900명이 넘고 그분들 중에서 얼마나 사망자가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나쁘면 사스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중국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문제는 이제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입니다. 원래 오늘 2편의 전세기가 뜨기로 했는데 오늘 전세기가 일단 한 대는 뜨는 게 맞죠? 네, 정부는 당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각각 2편 총 4대의 전세기를 투입해서요, 700여 명의 고민들을 철수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긴급 공지를 했는데요. 오전 집결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허가 지연이 원인이었는데,
중국 당국이 어제 저녁 우선 한 대만 운영할 것을 승인을 했고 현재 구체적인 출발 시각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오늘 밤 8시 45분에 출발을 해서 최대 360명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뭐 국내에서 이 문제가 좀 와서 그다음에 어느 시설에서 중국에서 온 교민들을 묵게 할 거냐. 원래 이제 천안 쪽으로 발표를 했다가 이게 좀 바뀌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당초 천안 내 두 곳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요. 주민 반발에 선회를 했고 새로 낙점한 곳이 아산과 진천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해서 또 특정 지역 반대로 결정을 바꾸었다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의 선안 질의가 있었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 어린이 학교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고 또 주변에 병원 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지금 지역을 지정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그리고 진천 주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어저께 거세서 차관님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이제 고초를 겪으셨는데 이분들의 분노가 님비 현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당한 항의라고 생각하는지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구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죠. 천안은 지역구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아산과 진천은 각각 자유한국당 이명수, 경대수원 지역구입니다. 그렇다 보니 야권에서는 정부가 여당 지역구를 피하기 위해 정책 결정을 내렸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마치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 소속입니다. 보건복지 질의 좀 더 들어보시죠. 격리시설 결정 과정을 보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졸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잘못한 게 바꾼 거예요.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보세요. 유독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바꿔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정부가 잘못되고. 네, 지역구가 충남 아산 을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정부가 이번에 그 시설을 확정하는 과정에 좀 잘못이 있었다면서 국무총리가 아산을 방문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좀 잠재워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일단 진천과 아산으로 장소가 확정이 됐는데 혹시 이 장소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지금 주민들의 반반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오늘 충남지사가 또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가 계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또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는데 변경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오늘 저녁에 비행기가 이제 우리 이송을 시작을 하면은 지금 장소 변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소 변경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어제 발표된 그대로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를 하겠다라고 오늘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처음에 원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처음에 천안으로 했다가 다시 바꾸고 처음부터 좀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보건당국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고석순 반장, 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들은 얘기가 양파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이건 좀 확인이 됐나요? 양파요? 예. 참 이 최근 신종 코로나를 막는 민간요법 이런 게 돌아서 방금 또 이렇게 부장이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자 물론 양파, 마늘 이런 음식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 해당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이나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이 제보를 좀 받았는데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이 신종 코로나 예방사항을 지시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생활관 행정반 등에 양파를 비치한 다음에 인사과로 보고를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대대본부, 처부 및 사무실이 인사과에서 양파를 수령해라라는 지시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예방 차원에서 양파를 대량 구매해놨으니 이걸 가져가라라고 한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표현 중에 최 반장 표현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양파를 많이 먹으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할 때
양파를 비치해라라고 했는데 양파를 비치해 놓으면 이 양파의 기운 때문인가요? 이 바이러스가 잘 못 온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양파를 비치하라는 거였고요. 양파에 향균 작용이 있다, 뭐 이런 걸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또 관련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군은 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내 확진자는 없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양파를 배치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관계자가 이 생활 수칙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공지를 하겠다. 이 과도한 공포나 불필요한 행동이 있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 사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육군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이 민간요법에 따르면 양파를 썰어 놓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예. 감기 환자가 있는 곳이나 예방하는 곳에 놓도록 권고한 것이지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예, 일단 놔둬서 손해 볼 일은 없겠지요. 그럼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거는 민간요법이라고 군에는 설명했지만 사실 부장도 한때 감기를 계속 달고 있어서 콧물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 양파를 좀 배치해 놓으면 어떨까 해서 감기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은 올려놓고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양파를 무척 좋아하긴 합니다. 중국집에 가면 몇 번을 리필을 시키는 건데. 일단 최 반장이 직접 까주라고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튜디오 안도 공기가 양파를 놓으니까 일단 맑아는 보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공포나 또는 속설, 우려, 또 혐오까지 이런 건 피해야 되지 않나라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청와대 발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우한 교민시설 빈틈없이 관리하라. 자,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보겠습니다. 네, 총선 때만 되면 수많은 정당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선관위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오늘까지 정식 등록된 정당만 39개고요. 19개가 추가로 창당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될 예정이죠. 바로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들 신당입니다. 안 전 대표 측에서는 2016년에 국민의당 이때를 어게인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데 정치권의 해석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조익신 반장 발제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닉제, 이 단어 하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이인재 전 의원,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고향인 논산에서 7선에 도전합니다. 당적을 수시로 바꾼 철새 정치인이란 혹평을 듣기도 하지만 선거 때마다 오뚜기처럼 밀어서는 저력, 그 뒤엔 500만 표의 추억이 있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500만 표를 획득, 이른바 상김의 뒤를 이을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릅니다. 이때 얻은 500만 표, 이 전 의원에겐 자산이자 독이 됐습니다. 입당과 탈당, 또 입당, 500만 표의 민심, 내 손 안에 있다고 믿은 겁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래도 지난 우리가 총선 때 26.74%를 받아서 38석의 그런 의미 있는 의석을 3당을 확보했고 국민의당. 그리고 또 대선 때도 700만 표를 받았던 저력이 있습니다. 700만 표의 저력,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처럼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권한 대행에 지금 그래도란 말이 더 적합한 현실 인식으로 들립니다. 이인재 전 의원, YS, DJ, JP, 3김과 차례대로 정치를 했지만 당적을 바꿀 때마다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하나씩 까먹었습니다. 안 전 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까지 당적을 바꿀 때마다 당의 세력은 조금씩 줄고 사람은 잃었습니다. 이번 신당 창당 과정에선 어떨지 지켜볼 일입니다. 안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새정치,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정치를 할 사람이 없어 애가 타는 곳, 한국당 호남 지역 시도당입니다. 총선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호남 지역 예비 후보자 광주에 단 한 명뿐입니다. 전남과 전북은 아예 후보자가 없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광주에서만 예비 후보자가 13명입니다. 호남만 따지고 보면 한국당이 과연 제1야당이 맞는지 헛갈릴 정도입니다. 4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지금은 예비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전남과 전북에서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2명의 배치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참 진정한 정치 혁명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운천 의원 3번째 도전 끝에 전북에 깃발을 꽂은 겁니다. 전남 순천에서 승리한 이정현 의원은 호남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14년 보궐선거 때부터 보여준 진정성이 후보자들을 움직인 겁니다. 제가 너무도 호남을 사랑하고 그리고 호남에 많은 낙후되고 뒤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몸을 다 던져서 막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정말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우연히 썼는데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랬던 이정현 의원도 신당을 만들어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고 하니 호남이 보수 세력에겐 험지보다 못한 사지가 된 듯합니다. 하긴 한국당 지도부에 오른 사람이 이런 발언까지 거침없이 쏟아냈었으니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십자가, 그래서 한국당이 더 열심히 챙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2번, 이른 새벽과 저녁 어스름, 붉은 태양빛과 컴컴한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 멀리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 프랑스에서는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개와 늑대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놓고 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한 언론인이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지만 부동산 특유 의혹이란 꼬리표가 함께 붙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 대변인의 총선 출마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개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민심을 떠나게 할 늑대 역할을 할지 민주당의 고민이 큰 듯합니다. 벌써 3번이나 후보 자격 심사를 벌였지만 적격 판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에게도 답답한 시간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고 고달픈 시간이 연장됐다. 꼭 이겨내겠다.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당이 결정을 미루자 청와대와 갈등설까지 번졌습니다. 유권자들도 김 전 대변인이 개인지 늑대인지 나름의 판단을 하기 시작한 듯합니다. 민주당에 주어진 개와 늑대의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결론이 날 것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제 기자들도 물어보기 지친 듯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도대체 어디로 출마를 하느냐? 매번 대답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거치 관련해서 비례대표도 다시 좀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했고 지금 한 15번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출마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 대표가 직접 센 것만 15번. 그렇게 묻고 물었는데 대답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험지, 아리송한 힌트뿐이었습니다. 황 대표는 포기. 기자들이 측근들을 쪼기 시작했나 봅니다. 당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종로 피하나, 서울 양천각, 용산, 영등포을 선택지에 포함. 양천각과 용산, 앞서 몇 차례 언론에서 후보지로 거론이 됐던 곳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황희 의원과 번역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제발 우리 지역구로 와달라 도전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새롭게 거론된 영등포 을입니다. 화끈하게 승부하자, 뜨겁게 계속해드리겠다. 이례적으로 김민석, 신경민 두 전현직 의원이 앞다퉈 환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 전 의원은 따로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제 정치적 고향이자 여의도 정치의 본산인 영등포 을에서 경선에 승리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하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등포 을에서 황 대표와 맞대결할 상대는 바로 나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민석, 신경민 두 사람 당내 경선을 먼저 치러야 합니다. 두 경쟁자의 발빠른 대응,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홍보 효과를 노린 거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국당 호남 지역 예비 후보 1명, 전국정당 포기?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느 쪽에 출마할지 정해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쪽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조반장 발제 내용은 그거죠.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해서 내가 기다릴지도 경선을 해봐야 되는 거지. 민주당 내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자꾸 활용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사실 총선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 분위기도 약간 썰렁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악수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예비 후보들은 원할 텐데 그러기도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이 예비 후보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에 좀 고민이 생긴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본의 아니게 이 감염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이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자체를 아예 무기한 연기한 후보도 있다고 합니다. 예,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실제 뭐 본인을 알리거나 홍보하기가 저도 예전에는 지하철역 앞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예비후보들을 자주 봤는데 요즘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홍보하기가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 대면 접촉이 없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거 사실상 SNS밖에 없을 텐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을 아예 이 홍보 용도로 사용하는 후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이름도 알리고 나쁘진 않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부장도 뭐 예전에 방송할 때 뭐 좀 잊을 수가 없는데 뭐 콧물을 훌쩍이던 장면. 그건 이제 잊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기억력이 쓸데없이 좋은 때가 있군요. 네, 양파를 좀 많이 드시면 콧물에는 좋을 것 양파라는 같고. 생각이 들어서 예. 갖다 싸가지고 가시는 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녁에 중국집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예. 부장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국내 추가 확진자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이 남아있는 검사자 중에서 확진자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견이 돼서 국내 확진자 수가 총 6명으로 늘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총 이 조사 대상자가 한 244명 정도가 됐는데 예. 그중에서 4명이 확진이었고 또 검사가 이루어진 199명은 음성으로 확정이 났고 또 검사가 진행 중인 남아있는 사람이 41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아마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정리를 하면 추가적으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국내 확진자 수 총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2차 감염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뭐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속보로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아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2차 감염에 관련된 설명은 조금 더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브리핑이 진행되면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서 속보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째 확진자가 일단 없었다고 저희가 방송 초입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속보로 2명이 추가로 국내에서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6명이 4명에서 오늘 2명이 추가되면서 6명이 됐고요. 지금 자세한 소식들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할 텐데 2명 중에 2명이 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국내에서 감염된 2차 감염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 자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총선 얘기 계속 잠깐 더 이어가겠습니다. 현수막을 예전에 선거 때만 되면 많이 홍보용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뭐 눈에 띄는 현수막들도 좀 있다고 하던데요. 네, 현수막도 튀어야지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후보 뒷모습만 찍어서 걸어놓거나 아예 물구나무를 선 모습을 찍어서 메시지를 담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출마 자격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직 연임에 성공을 했네요. 네, 오늘 뭐 정기총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단독 후보로 나서서 박수 추대로 연임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전 목사에 반대하는 교단도 꽤 있었고요. 제가 한기총에 다른 목사랑 연락을 했을 때 전광훈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결정은 오히려 쉽게 돼버렸네요. 네, 전 목사를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그러니까 반대 교단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기총에서 이 사전에 제명을 하고 총회장 참석도 입구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선거가 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호남 지역 예비 후보는 1명, 전국 정당 포기했나? 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 보겠습니다.
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기획한 사건이다라고 검찰 수사를 포토라인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거들었는데요. 반면 한국당은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수사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해서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들을 기소한 데 이어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조국 장관 시절 법무부가 공보준칙을 개정해 포토라인이 사라져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었지만 임 전 실장은 카메라 앞에 직접 섰는데요.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임 전 실장이 송철호 후보 출마, 또 단수 공천, 그리고 선거 공약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엔 대통령이 부담스러우니 비서실장이 송철호 출마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메모, 그리고 유력 경쟁자를 제거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은 임 전 실장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공모를 해서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출마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실장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한국당은 검찰이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오늘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대통령을 향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범죄 수사단, 범죄 사령부로 칭해도 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이 모든 범죄 행각의 지휘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이고 버린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규정을 근거로 본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속고 대죄해야 할 시간입니다. 참고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이 선거 개입 의혹과 함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시간차 기소를 당했죠.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아시겠지만 박 전 비서관과 윤석열 총장 각별한 인연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팀장 그리고 부팀장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우리 선거법 전문가인 그 박영철 검사가 한번 무혐의 결정문을 써봐서 그게 되면은 막 선거법은 무혐의를 하자 하는데 도저히 무혐의 결정문을 못 쓰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윗선과의 마찰로 두 사람 모두 징계를 받았죠. 그 이후 고검 검사로 좌천이 됐습니다. 이후 한 사람은 사표를 썼고 또 한 사람은 한직을 또 전전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고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재회했습니다. 그러나 반부패 비서관으로 청와대 핵심부에 몸담고 있었던 박 전 비서관 이 두 사건 모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고 결국 기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요. 민주당 15번째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현재 JTBC3 핸드볼 해설위원인 이모경 전 국가대표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95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의 주역이죠.
결혼 후 국가대표에 복귀한 다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의 감동, 영화 유생순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가 민주당을 택한 이유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람 냄새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존경했습니다. 코트에서 쓰러진 동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졌듯 이제 고단한 국민들 손을 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될지 또 지역구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북 정읍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읍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유승엽 국회의원님도 제가 좋아하는 친오빠 같은 분이십니다. 제 고향이고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오빠이기 때문에 아직 정읍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자, 이해찬 대표는 정치도 핸드볼처럼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선수로서 또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한 임 선수가 정치에서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3고 추력 끝에 영입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임 선수를 탐내는 곳 정치권 말고 또 있었는데 바로 이 팀입니다. 핸드볼에 이모경 누나. 진짜 힘세요. 왜? 아니 축구 진짜 잘해요. 우리 일성 좀 해보자. 일성 좀 해보자. 형보다 잘해. 자, 정치권은 선수 출신 또는 체육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총선 때마다 영입해 왔었죠. 19대 국회 땐 탁구의 어머니 이혜리사, 또 금빛 발차기 문대성 선수가 배지를 달았습니다. 20대에서는 태권도 구단 이동섭, 또 목포 3대 천재로 불리죠. 조은현 구단이 입성했습니다. 다만 체육인 출신의 재선 이상 의원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실업팀 선수 출신으로 삼선 의원의 장관까지 지낸 이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전직 농구 선수이셨던 만큼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3점 슛 골인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신혜원 반장 이 중학교 때 서울시 육상대회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한때 체육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거 개입 의혹 소환된 임종석, 검찰 기획한 사건입니다. 예, 추가 속보를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에서 5번째, 6번째 국내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속속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을 다녀온 사람이었고 6번째 확진 좀 더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흘째 확진자 4명을 유지하다가 조금 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라고 했는데요.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감염 경로가 다릅니다. 5번째 확진자는 30대 남성인데 업무차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1월 24일에 귀국을 했고 평소부터 천식 같은 간헐적인 기침 증상이 있었지만 발열은 없었고 따라서 능동 감시자로 분류가 돼서 이 모니터링 대상 중이었는데 검사 결과 확진이 됐다라고 하고요.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6번째 확진자는요, 50대 남성입니다. 자, 이 남성은 경우가 다른데 3번째 확진자와 접촉자입니다. 그래서 능동 감시 중이었는데 이 능동 감시 중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것이고요. 정리해보면 2차 감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6번째 확진자는 실제로 우한을 간 적이 없고 3번째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2차 감염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 초기에 국내에서는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고 추가 확진자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6번째 확진자가 3번째 확진자로부터 국내에서 감염된 2차 감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3번째 확진자가 누구고 3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길래 6번째 확진자가 이 3번째 확진자랑 어떻게 접촉돼서 감염되냐 이게 관심인데 네. 3번째 확진자가 그 강남도 좀 가고 네. 예 장소가 좀 여러 군데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방금 저 나왔던 그 그래픽을 잠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이 세 번째 확진자가 국내에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뭐 강남에 있는 뭐 일단 뭐 명칭이 공개가 됐죠. 뭐 글로비 성형외과, 호텔 뉴브, 그다음에 한강에 있는 편의점 등을 방문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자, 어저께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이 세 번째 확진자의 증상 발현 시기를 조금 더 당겨졌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추가 접촉자 숫자도 늘었고 또 추가로 갔던 장소도 추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확진자가 좀 이동 경로가 굉장히 좀 복잡해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6번째 추가 확진자가 이 세 번째 확진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지금 2차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정확한 시간 언제 접촉했었고 여러 밀접 접촉자 중에 누군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희도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세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5번째, 6번째 환자 모두 능동 감시자로 분류가 된 상태였고, 5번째 환자는 서울의료원에, 그리고 6번째 환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격리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가 상황을 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6번째 확진자는 세 번째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확진자고요. 지금 신혜원 반장이 얘기한 대로 능동 감시자로 분류가 됐었다는 것은 역시 보건당국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6번째 확진자가 세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뒤에 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었다. 그래서 어떤 무분별한 접촉이나 이런 것은 없었을 것으로 저희가 현재 충분히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하면 국내에서 저희가 사흘째 2차 국내 확진자가 추가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 2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돼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6명으로 모두 늘어났습니다. 특히 6번째 확진자는 세 번째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확진자입니다. 뉴스룸에서 이 내용도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저희가 정치부의 시간에도 관련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 뭐 경로나 6번째 확진자의 경로나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또 저희가 조심하고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보는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속보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총선 영입 인사로 이모경 전 핸드볼 국가대표를 영입을 했는데, 문화체육계 인사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생순의 실제 모델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이었죠. 당시에 저는 중학생이긴 했었는데 부작은 그때도 2004년에 저는 민원 기자였죠. 어쨌든 그 2004년 그때 올림픽 당시에 활약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임 선수는 현재 또 JTBC3 핸드볼 해설위원이기도 한데요. 이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사령탑을 맡으면서 한국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여자 지도자로 또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감독, 내가 어디에 있든 그 팀을 최고로 만들었고 또 최초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섰다라면서 국가대표에서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대신하는 국민대표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신 반장이 2004년에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민원 기자라고 떳떳하게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통 얘기할 땐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앞서 2호 영입 인재였죠. 원종건 씨의 데이트 폭력 이후로 상당히 좀 비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후에 또 인재 영입이 문제가 뭐 몇 가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위산업 전문가로 영입된 최길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한 전문지에 게재한 최 교수의 논문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문장을 인용했었는데 출처 표기 없이 작성됐다, 이런 이유로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 교수는 공동 연구자가 해당 논문을 단독으로 다른 학술지에 먼저 투고해 게재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 영입 인사로 발표한 청년 창업가 조동인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 일주일 만에 기업을 3개를 창업했다가 2년 3개월 만에 동시에 폐업한 사실이 알려져서 소위 스펙용 창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조 씨도 직접 입장문을 내고 각각의 업체에 대해서 경영이 어려웠다, 또 유통 사업에서 성과가 나지 않았다 등의 이 폐업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업체들에서 매출 누락이 있었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뭐 영입 대상이 된 인재에 대해서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너무 꼼꼼히 보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실 이미지만 보고 인재다라고 영입해서 깜짝 수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정당에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그러니까 경선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냐라고 미리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그 청와대 경력은 표기하는데 뭐 어느 정부냐 이 경력은 표기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요? 네, 청와대 출신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했던 그 경력은 쓰되 이 김대중, 뭐 노무현, 문재인 등과 같은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 민주당 공천심사 일종의 뭐 예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심사를 통과를 해야지 본격적인 경선에 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가하는 항목이 정체성, 뭐 기여도, 의정활동, 도덕성 등이 있는데 자, 이 가운데 공천 적합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뭐 당선 가능성 조사 같은 건데요. 이게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심사에서 1, 2위 후보 간의 총점이 30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방금 말씀드린 이 공천 적합도 수치가 20%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 뭐 1위라는 후보에게 단수 공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컷오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누구 정부에서 있었던 어떤 후보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실은 대통령의 이미지를 업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보자들에게 경력을 적지 못하게 한다. 그것 자체가 또 역차별일 수가 있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은 기재하되 이 정부, 이 대통령의 이름은 적지 않기로 일종의 뭐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자,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도 적합도 수치가 20% 가까이 올라간다. 뭐 최고위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자, 공관위가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뭐 예심에서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 만큼 향후 본심이 이 당내 본심에 해당하는 당내 경선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 일단 이번에 경력 포기 규칙 정한 거는 실제 경선 때가 아니라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때 쓰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런 규칙들이 이런 어떤 원칙들이 경선 때도 적용될 가능성은 일단 크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돼서 좀 보죠. 오늘 주요 뉴스인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라고 얘기한 뒤에 오늘 역시 포토라인에 서서 작심한테 검찰을 향해서 좀 강한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토라인은 불사하고 이 선 임 전 실장 3분 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획됐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검찰의 업무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라면서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 없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을 향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네,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공개 수환이 사라져서 그동안 검찰 청사 주변 한산했었는데요. 임 전 실장이 어제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취재진은 물론이고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중앙지검 현관 앞에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대부분 보수 지지자들로 보였는데 이들이 임 전 실장의 입장을 밝히는 동안에 임종석을 구속하라, 임종석 기소하라 이렇게 외쳤고 임 전 실장이 소리에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에서 중요한 선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하나의 판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선고인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2심까지 유죄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라라고 돌려보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네, 대법원은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
직권남용죄 적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하는 건데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의무 없는 일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사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어서 법 얘기가 나오면 자꾸 좀 어렵긴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반장이 약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 남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대상에게 지원금을 안 주도록 한 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의 직원들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 이것도 직권 남용이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 관계법에 따라서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법 없이도 살 부장 여전히 어려우시죠? 네, 설명이. 제가 좀 더 조금은 디테일하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어렵긴 해드릴게요. 합니다. 자, 아까 이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고반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직권을 남용했느냐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했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되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는데 2심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좀 넓게 판단했거든요. 그럼 대법원은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두 단계로 나뉘어서 이걸 동시에 충족을 해야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조익신 반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 다른 사람들을 그 지원을 받는 데서 배제한 것은 큰 틀에서는 직권남용이 맞다라고 판단을 그건 했는데요. 직권남용이 맞다라는 거고요. 네, 이거는 뭐 이제 2심과 마찬가지로 맞다고 한 건데 구체적으로 김기춘 전 실장 등이 이 블랙리스트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만들도록 한 행위 자체 또는 그거를 만들고 보고를 받은 행위 또는 그거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혐의점을 찾아내라 사건들을 만들어 보라라고 지시한 거는 과연 그게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폭을 좁혀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2심에서 좀 다시 좀 살펴봐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당시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랄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여러 공무원들에게 여러 일을 시켰는데 어느 공무원들은 의무 있는 일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2심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라 이거군요. 네.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에 일부 들어갔던 거는 맞는 거고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배제를 한 건 맞는 거고 알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설명하고도 약간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큰 틀에 보면 직권남용의 일부는 맞고 둘 다 더 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일부는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자라는 게 대부분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 사실 국정농단 때부터 상당히 많이 나온 혐의, 죄명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례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적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이나 또는 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도 이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잖아요.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의 직무집행 기준과 또 원칙에 반하는 소위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번 대법원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에서 이 의무 없는 일을 좀 좁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대법원 직권남용 엄격 적용. 김기춘, 조윤선 일부 무죄로 했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 보겠습니다. 야당 발제에서는 한국당의 공천 소식 보겠습니다. 물갈이 폭이 커질 것 같은데요. 한국당의 공천관리위는 어제 회의에서 원외 인사, 그러니까 현역 배지가 아닌 인사들의 물갈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우 공천관리위원장은 TK 지역 절반 물갈이를 여러 번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야당 발제에서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의 새로운 지형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컷오프는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원내 인사만 컷오프를 적용할 게 아니고 원내 인사들도 컷오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한국당 의원들 요즘 좌불안석일 것 같습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가 연일 큰 폭의 물갈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원내, 그러니까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에 대한 물갈이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본인한테는 참 안 됐지만은 계속해서 낙선을 했다든지 또 점수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든지 또는 무리를 야기했다든지 뭐 이런 원외 인사들이 수고는 했지만은 그런 부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도 사실 모두 원외 인사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들을 포함한 중진급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부 있는데요. 그건 좀 지켜보죠. 자, 사실 지금 누구보다 불안에 떨 사람들 바로 서울 강남권 그리고 대구 경북 TK 지역 의원들일 겁니다. 왜냐? 김영우 위원장 이미 여러 차례 대구 경북 50% 불가리를 공언한 바 있거든요. 치열한 내부 경쟁을 거친 TK, PK 의원들은 억울할 것이다. 그 사람들의 목을 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국민은 물갈이를 했다고 보지 않을 것 아니냐.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고 이번에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자, 현재 20대 총선 기준으로 대구 경북 의석은 모두 25석입니다. 이 중 현재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19석인데요. 대구 경북 한국당 의원 19명 중에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건 정종섭 의원뿐입니다. 따라서 정종섭 의원 외에도 최소 9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실제로 한국당 공천관리위는 권역별로 컷오프 비율을 다르게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과 또 험지로 꼽히는 지역의 컷오프 비율이 같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공천 배제, 이 컷오프 기준일 텐데요. 한국당 공천관리위는 2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와 당무감사 결과, 의정활동 결과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로 이게 이제 메인이 되겠죠.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건 2차가 되겠습니다.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자, 대규모 공천 물갈이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의원들은 소갈이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는 의원들은 없어 보입니다. 아직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불만 제기가 자칫 공천 갈등으로 비춰질까 우려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한국당의 공천사를 보면요, 대파 간 갈등을 빚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자, 당장 지난 20대 총선만 해도 이길 선거를 공천 갈등 때문에 졌다라는 말이 당내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원칙과 정도의 길을 갔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은평구 을, 송파구 을, 대구 동구 갑, 동구 을, 달성군 등 최고위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유승민 의원 등의 공천을 두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를 비롯한 친박계 일부 의원들과 또 김무성 대표 간 갈등이 빚어졌던 건데요. 그 유명한 옥새 들고 나르샤도 바로 이때 나온 거죠. 원유철도 뛰어라. 자, 이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 직인 도장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가 버리고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가 이거 찾겠다고 부산까지 쫓아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이걸 광고로까지 만들었었죠. 자, 참고로 이 대표 직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 잘 보관 중이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공천 갈등 끝에 이렇게 김무성 전 대표와 친박계 좌장 역할을 했었던 최경환 전 의원이 함께 손을 잡고 광고까지 찍었는데 이렇게 찍었는데 총선은 졌습니다. 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지난 2008년 총선 때도 당시 한나라당 이 공천 파동으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이 친박 공천 학살이 벌어졌던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발언도 이때 나왔습니다. 저는 어쩌면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당시 친박계 서청원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탈당해서 새 당을 만드는 겁니다. 100명이면 100명, 20명, 20명 전부 나한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박근혜 대표가 결정할 문제고 이 역사에 이런 놈은 공천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 와서 여러분이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분들 더 잘할 거라뇨. 자, 참고로 서청원 의원은 당시 결국 친박연대라는 당을 새로 만들기도 했죠. 자, 이랬던 경험이 있다 보니 공천 잡음, 공천 갈등, 공천 파동, 한국당에선 금기어나 다름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김영호 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원팀이 한 팀이 함께 가는 것이고 대표와 우리 사이에 이해가 서로 안 된다거나 믿음직스럽지 못한다거나 하는 거 오늘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자,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공천 칼날을 받는 당사자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둘 정해지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아니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입니다. 각 당 공천 상황도 계속 지켜보시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국당 공천 물갈이 본격화, 원외 컷오프도 검토. 예, 신종 코로나 속보 상황 잠시 또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5번째, 6번째 확진자가 국내에서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건 6번째 확진자인데요. 3번째 확진자로부터 국내에서 2차 감염된 사람입니다. 지금 3번째 확진자에 지난 원래 20일인가요? 중국에서 입국을 해서 네. 뭐 성형외과, 음식점 그리고 일산에 있는 모친 자택까지 동선이 있었는데 잠깐 그 동선을 보도록 하죠. 네, 지금 그래픽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픽이 3번째 확진자였던 50대 남성이 이동했던 경로 일부를 담고 있는 그래픽입니다. 예. 서울 강남 일대와 그 한강공원 일대를 돌아다닌 그 경로가 나와 있고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곳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일산에 있는 모친 자택 등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번째 확진자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6번째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었고 그래서 2차 감염이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총 접촉자 수도 저 숫자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네, 나중에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 추가 방문지 등을 이제 밝히면서 예. 추가로 접촉된 숫자가 17명이 늘었다라고 했고 따라서 3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총 인원수는 95명입니다. 6번째 확진자가 이 95명 중에 1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픽도 잠깐 보고요. 이 그래픽을 계속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확진자가 국내 온 건 중국 우한에서 20일 날 저녁 비행기로 국내 들어왔거든요. 네. 들어와서 처음에 열이 있고 뭐 오한이 있고 기침을 해서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증상이 나왔다고 본 게 22일 오후 7시입니다. 지금 그래픽에 2번째 나오는. 그래서 그때부터 접촉자들을 관리했다가 사실은 증상이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2일 오후 1시로 땡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얘기한 예를 들어 WHO의 권고나 이런 걸 보면 무감염자로부터의 전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20일부터의 접촉자를 보는 게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증상자에게 예. 아직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좀 입장이긴 한데요. 그렇죠.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번째 확진자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할 때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 6일 동안 그러니까 25일 오전까지 이제 서울 일대와 강남 일대와 일산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 22일에도 이 해당 3번째 확진자는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 또 호텔 등을 방문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22일부터의 접촉자를 기준으로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례나 볼 때는 증상이 없을 때도 감염이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확진자가 증상을 보이지 않았을 때부터의 접촉자도 우리가 보다 공격적으로 해서 관리를 방역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관련 소식들은 뉴스룸에서 좀 더 전하도록 하고요.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출마 지역을 놓고도 관심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당 지도자급에 대해서는 뭐 원하는 지역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제 김용호 위원장이 그 공간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그 당 대표급이나 뭐 광역단체장 출신들 출마를 요청을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 그다음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향후 공천 과정에서 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사실 홍준표 전 대표도 당 지도부가 사실 좀 뭐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었잖아요. 네, 뭐 매번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곤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오전에 올린 지금 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 홍준표 전 대표는 글에서 대한민국 전역이 모두 다 내가 살 곳인데 자, 이 어디로 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인생의 이삿길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밀양에서 마지막 정치 일정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현 지도부나 통합신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나는 총선 후에 새 그림을 그릴 때 다시 돌아와 역할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오늘 고속승반장이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속보 상황을 전하느라고 시간상 다는 못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발제 내용은 여기까지만 듣기로 하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공천 물갈이 본격화, 원외 컷오프도 검토.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중의 불안감을 노린 공포 마케팅도 활기를 치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증가를 노린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아예 신종 코로나 관련 몰카를 찍는 유튜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도심 한복판에 흰색 방진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어제 대구에서 이렇게 방진복을 입은 사람과 평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추격전을 지켜본 시민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아닌지 불안감에 떨어야 했는데 알고 보니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의 자작극으로 밝혀져 허탈함을 안겼습니다. 자, 문제는 이 모습이 실시간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는 건데 대구에 확진자가 생긴 것이다. 시에서 모의 훈련 중이다. 이렇게 또 다른 가짜 뉴스로 발전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경찰 조사에서 시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진술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오늘 사과 영상도 올렸습니다. 문제는 방진복을 착용해 보건 당국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조회수와 돈에 눈이 멀었다. 사람이 죽는 전염병으로 몰카를 찍는 것 자체가 소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서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경고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온라인에서 신종 코로나 정보량이 지난달 대비 3배나 폭증했습니다. 문제는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는 데 급급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과장해서 전하는 유튜버도 많다는 겁니다. 중국 간호사의 고백이라며 퍼진 이 영상 또한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튜버에게는 그저 좋은 소재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이 사람 말대로라면 지금 중국 전체적으로 9만 명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잖아. 공산당은 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일상을 전하던 유튜버 A씨의 경우엔 이런 바이러스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해당 채널 구독자가 하루 사이에 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한몫 챙기려는 양심불량 업체들도 있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부쩍 늘었을 만큼 그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30장, 이틀 전만 해도 3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19만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고객 항의가 들어오자 9만 9천 원으로 가격을 조정했지만 기존 가격보다 여전히 3배 비쌉니다. 상품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변한 건 맞는 거죠? 그렇기는 하죠. 오늘 아침에는 제가 보니까 19만 9천 원이었거든요. 이거는 뭐 실수나 이런 건 아닌 건가요? 네, 아닌 거예요. 또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화 끊을게요. 게다가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선 품절됐다며 고의로 구매 취소를 유도한 후에 가격을 올리기도 해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하고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중은 현혹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포를 조장하는 마케팅에 휩쓸리지 말고 정부의 공식 발표와 대책, 의료인 단체의 지침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이제 추가로 확진자가 국내에서 2명이 더 나오는데요.
뉴스룸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정치회의는 내일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찍 들어왔어요. 카메라가 확